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비밀 자료를 받은 뒤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발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G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여성들 모집책으로 알려진 정마담이라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를 조사해온 환경부가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바꾸면서 관로의 역방향으로 평소에 2배 넘는 물을 보낸 것이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매년 7월과 8월 2달 동안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요금제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미투 운동이 이어진 이후 국회도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의원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올해 국회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전체 298명 가운데 단 1명이었습니다. 개신교 원로들이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지난 4월 말 임시 개통한 인천 무의대교입니다. 배만 다니던 무의도를 육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방문객이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도로나 주차 공간 등 교통 기반 시설이 정비가 안 돼 불편한 데다 최근엔 물 부족 문제, 쓰레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자신이 아는 사람과 남편 재단에서 사들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창성장과 관련한 건물과 땅 등은 손 의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했다고 검찰은 결론을 냈습니다. 손 의원은 사업 내용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뒤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의원 측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문서까지 비밀 자료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목포시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2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과 남편 재단 등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그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구입하게 했고요. 검찰은 이중 일제 시절 적산가옥을 개조해 숙박업소로 만든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린 차명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라 매매를 결정했고 대금과 취등록세도 자신의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과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손 의원을 기소한 것은 목포시가 만든 이른바 비밀 자료 때문입니다. 2년 전에 목포의 한 카페에서 손 의원이 받은 자료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목포의 한 카페에서 손 의원을 포함한 4사람이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엔 손 의원과 보좌관, 목포 도시개발사업단장, 당시 목포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던 때였습니다. 손 의원이 지역 재생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관심을 보여 직접 만나 사업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내준 거죠. 해당 자료엔 목포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비밀로 받고 손 의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 씨는 회의에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자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부에 목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하라고 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 부동산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검찰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가 목포에 건물을 사들인 건 2017년 3월인데 검찰이 말한 보안 자료는 5월에 공개됐다는 겁니다. 보안 자료가 공개되기 전부터 목포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문건들은 비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5월 회의 자료는 통상 미팅 자리에서 공개됐고 그 자료로 국토부에 압력을 넣은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세미나 자료 역시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재판에서 부동산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약속대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도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손 의원을 감쌌던 민주당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인사청문회인데 국회는 문 닫은 지 이미 오래죠. 이대로 가면 일정 기간 뒤에 청와대는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일단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의사 일정에 협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26일로 예정된 국세청장 청문회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인사청문회만 하겠다는 것이죠. 여당에선 그러다 보면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섞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의장실로 불렀습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참여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의사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청문회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철회하고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청문회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에선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해 아쉽지만 인사청문회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 복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BI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작성한 기록에는 BI의 이름이 10여 차례나 등장하지만 이런 기록까지 모두 넘겨받은 검찰은 BI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경찰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A씨를 검찰에 넘길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의 목록입니다. 맨 앞에는 경찰의 의견서가 달렸습니다. 의견서엔 제보자 A씨가 BY와 카톡으로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A씨가 BI에게 투약 방법과 지속 시간 등을 설명해줬고 직접 마약을 구입해 BI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쓴 수사 결과 보고서에도 BI는 마약 관련자로 등장합니다. 앞서 알려진 BI 관련 수사 보고서를 포함해 이처럼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엔 BI란 이름이 10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BI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BI를 내사 중이라 따로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후속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양현석 씨가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우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양현석 대표를 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7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외국인 재력가를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에 10여 명의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재력가들과 호텔 등으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성접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캐물었습니다. 정 씨는 술자리에 간 건 맞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을 확인한 뒤 추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제보자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양 전 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환경부가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사태 20일 만에 내놨습니다. 물 흐르는 방향을 무리하게 돌리면서 관 안에 낀 물때가 벗겨진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사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인천 수돗물이 붉게 물든 건 상수도관 벽에서 떨어진 물때와 바닥에서 떠오른 침전물 때문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돗물은 서울의 풍납취수장과 경기 팔당취수장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관련 점검 때문에 가동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물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수도관 안에서 물이 갑자기 거꾸로 흐르자 쌓였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규정상 이처럼 물 흐르는 방향을 바꿀 땐 10시간 이상을 들여 조금씩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거꾸로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방향을 돌린 지 30분 만에 평상시의 3배 이상 탁해졌고 2시간 뒤엔 먹는 물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5시간 만에 취수장과 가압장 점검이 끝나 물길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수장은 완전히 오염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물의 흐린 정도인 탁도를 재는 정수장 계기가 고장나 사태 파악도 못했습니다. 이후 시민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자들은 과거에도 한두 시간 만에 정상화됐다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장사를 망친 인천의 한 카페는 하루 매상이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50학교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단이 당분간 수돗물은 먹지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주민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인천 마전동의 카페는 붉은 수돗물 때문에 손님이 끊겨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수로 음료를 만든다고 홍보하고 나서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 드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피해 접수하고 물어봤더니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다고 이렇게. 피해는 이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151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은 참담하다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키자는 저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이 벌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습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해서 고발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조사단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는 건 적절치 않아도 빨래나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러워지는 수도 필터를 보긴 한 것이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원입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수도관은 21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20년 이상 된 수도관이 전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예 내구 연한, 즉 사용 가능 최대 한내 횟수를 30년으로 잡는데 이걸 훌쩍 넘긴 것도 많습니다.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도관입니까? 아니면 보통 있는 수도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보통의 수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된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앞서 인천시와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이 물을 흘려보내면서 현재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이 흐르는 관을 이렇게 단면도를 사진을 찍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게 보통 있는 수도관이라고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 안이 뭐 워낙 녹이 많이 슬고 저게 그냥 물이 역류하면서 저런 빨간 녹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거꾸로 흐르다 보니까 관 속에 있었던 조금 전 사진에서 보셨던 이 녹과 또 물때 등이 떨어져 나오면서 정수장으로까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된 환경부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된 인천의 상수도관 설치된 지 21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의 운영 실수, 또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것이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수도관이 그 전국적인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의 상수도관 총 길이가요, 약 21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20년이 넘은 관이 3분의 1 수준이고 내구 연한인 30년을 넘은 이 경량관이라는 것도 14%나 됩니다. 길이로 따지면 2만 9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조금 모자라게 4분의 3만큼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량관이 저렇게 길다는 겁니까? 아니면 20년 이상 된 게 저 정도 된다는 겁니까? 경량관 기준입니다. 30년 넘은 게? 네네. 특히나 광주와 강원, 또 경상남도와 북도는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20% 넘는 상수도관이 내구 연한을 넘겼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은 14.5%, 서울은 13.5%였는데 비중으로만 보자면 인천이 더 높습니다만은 길이로 따져보면 서울이 1,800여 킬로미터, 인천의 2배입니다. 이같이 낡은 관들은 물도 셀 뿐더러 이번 사태처럼 녹과 오염 물질이 언제든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이군요. 근데 관을 바꿔야 이제 문제는 해결될 텐데 이게 너무 길어서 예산도 안 따라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1970, 80년대에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빠르게 지어졌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쓸 수 있는 한도, 기한, 이 내구 연한 역시 동시에 곳곳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이 김진환 교수는요, 현재 관로를 교체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체하는 속도가 관로가 노후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방류만으론 지금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물을 흘려보내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론 이물질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다 보니까 더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수를 아무리 잘해도 뭐 저런 관으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결국엔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요.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 원씩 총 32조 원을 이 오래된 인프라를 고치거나 새로 바꾸는 데에 쓰기로 했습니다. 20조 원은 국비, 나머지 12조 원은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부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철도나 도로도 많고 또 얼마 전 큰 불이 나서 통신이 마비됐던 이 지하의 통신구 역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 얼마만큼의 예산이 이 상수도관의 교체에 투입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땅속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군요.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모레 평양으로 가죠. 시 주석은 14년 만에 평양을 가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근래 중국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방문 소식을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입니다. 일정은 1박 2일로 방북했던 최고 지도자 중 가장 짧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 대화 교착 상황으로 시 주석의 방북이 미뤄질 뻔하다 긴급하게 잡은 것으로 안다며 형식적 일정을 배제하고 실무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전 행사는 최대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이탑 참배 등 필요한 일정만 소화하고 비핵화 논의 등 핵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엔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대북 경제 지원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제공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꼽힙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차례와 올해 1차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북중 정상이 만나 의견을 나눠온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즉 두 사람이 밀착이 되면서 미국의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 주석 방북에 꽤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네,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 논평 대신에 JTBC 등 언론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달성이 목표라면서 중국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그 같은 공통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미중은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서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을 의식한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네, 미중 정상 간 그 무역 담판은 담판이 예상되는 G20 정상회의가 일주일가량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 정상회담 일정을 아직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곳 시각으로 월요일 아침 7시에 맞춰서 방북 카드를 꺼냈다는 건 다분히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제 한나절 뒤면 재선을 향한 대규모 출정식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고 또 북핵 미사일 이 문제도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전략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간쯤 뒤에 미국 그 격전지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대규모 대선 출정식을 엽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건 무역 협상과 경제 분야입니다. 그런데 북중 밀착으로 자칫 비핵화와 미중 무역 합의가 동시에 멀어지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미국 정부의 반응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반대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꽤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중 밀착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가 있는 반면에 북미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시 주석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중 정상이 만났다는 점도 그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트위터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 주석 방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전망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올 여름은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매년 7월과 8월에 누진제를 풀어주는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 아낄 걸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온 민관합동 TF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냈습니다. 매년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에만 요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개편안에 따라 7월, 8월 두 달은 누진 단계가 올라가는 기준점이 다른 달보다 높아집니다. 하루 4시간씩 에어컨을 트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2만 1,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약 1,600만 가구에서 월 1,140원씩 전기요금이 내려갈 거란 추산입니다. 각 집에서 얼마나 내려갈지는 스마트 안전 앱에서 주소와 계량기 값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에선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혜택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덜 쓰는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전력의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내려간 만큼 한전의 부담이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을 일부라도 찾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뼈 조각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동물뼈로 판정되기도 해서 큰 기대를 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지난 15일 경기 김포의 한 소각장을 세밀하게 수색합니다. 이달 초 고유정이 김포의 아버지 명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혹시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 일부일 수 있어 경찰은 쓰레기 처리 경로를 따라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이날은 뼈로 추정되는 조각 40여 개를 찾아 국과수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아직 큰 기대를 하는 건 이릅니다. 지난 5일 인천의 재활용 업체에서 찾은 뼈 조각도 검사 결과 동물뼈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뼈 조각 하나 없이 저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벌은 둘째 문제고요. 형님 장례식을 허묘가 아니라 하지만 뼈 조각을 제외하고는 유해를 찾을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뱃길에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이후 해경은 이 항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색 규모도 줄였습니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 처리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한편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여 만에 공감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 경찰 지구대와 50m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낚시 가게에서 주인 77살 K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걸 손님이 발견했습니다. K씨는 숨졌고 용의자 강모씨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숨졌지만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려고도 안 하시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보고 있었는데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최초 119 신고도 시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솔직히말로 내보고 119에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7분 뒤 구급대가 왔고 심폐소생술은 그제야 이루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붕괴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 외과 없어도 재원이 남아있고 하면 이제 실패하라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게 경하고 참 분해서 그래. 경찰은 맥박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피가 묻어 있었고 인장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9 구급대 출동 전 기본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까지 50km 넘게 도망갔고 뒤쫓던 경찰이 공포탄까지 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에서 경찰관이 검은색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자 앞뒤로 도망칩니다. 경찰관이 유리창을 때리자 속도를 올려 버스에 부딪힙니다. 다시 후진해보지만 경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들은 모두 중학생들이었습니다. 14살 정모군 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50km를 달리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훔친 차량으로 이곳 서울 노원구의 골목길까지 달아났습니다. 경찰차가 뒤쫓자 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던 마을버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안 여니까 앞 유리로 깨려고 이제 시동 올라가서 시도를 하더라고요. 빵빵 소리가 2발인가 3발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과 마을버스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자동차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 대구에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버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도심을 2km나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급히 섰다 다시 출발합니다. 유턴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던 이 차는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스르륵 차선을 옮깁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4차선에 있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경찰이 큰일이 난 듯 다급히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린 아이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도착해보니 키가 어른 가슴팍까지 오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은 이곳까지 2km를 운전해왔습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에 대구에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 하나인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가로지른 겁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가는 기적이지. 앞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운전하니까 차가 비틀거리니까 그런 신고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초등학생은 집에 있던 아버지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은 받지 않았고 부모가 피해 차량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국회 앞에서 열린 4차례 집회에서 간부들과 공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경찰이 편승했다며 반발했습니다. My name is Joshua Wong, activist from Hong Kong. 찬종人士一啲嘅政治係街站啊等等。 예, 조슈아 왕은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2달, 즉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왕은 한 달 정도 앞서서 어제 출소한 뒤에 한국 언론 가운데 JTBC 취재진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시위에 참여할 것이고 한국의 촛불혁명은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조슈아 왕은 가장 먼저 홍콩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I was in prison. I watched TV news and recognized how the spirit and the dignity of Hong Kong citizen. 5년 전 우산 혁명 때에 비해 시민들이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을 평가할 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shocked how Hong Kong police hold the gun, shoot towards people in Hong Kong. How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ilence the voice of people by violence. 조슈아 왕은 어제 라이치코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입법회에 모인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What we ask for is not suspension. It's fully withdraw the bill. At the same time, she should step down. 그는 취재진에게 한국의 촛불 혁명도 언급했습니다. I think we take reference from how Korean people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really kind of role model for Hong Kongers. 조슈아는 지금이 홍콩에게 좋은 시기,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시위는 홍콩의 주류 민심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부 세력이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 시위 규모가 2배 늘어날 정도로 홍콩 시민들은 절망과 분노에 차있습니다. 법안 철회, 행정장관의 사퇴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홍콩에서 JTBC 어환입니다. 예, 한국에 있는 홍콩 유학생들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집회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웠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범죄인 송환 반대를 외치는 홍콩 유학생들입니다. 손에 든 작은 PC엔 경찰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얼마 전 현지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숨진 홍콩인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광주
민주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 먼저 나와서 정부의 잘못된 일을 반대하고 2년 반 전 촛불 집회를 떠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Korean people are just as much, about the freedom of speech, human rights as much as we are in Hong Kong. 범죄인 송환법은 시작일 뿐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말할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ll, what kind of topics that I can talk or I cannot talk? And once I have that restriction, that's no freedom to create. 유학생들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되고 행정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한국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화장실. 네, 여기요. 커피 좀. 네. 예, 작년에 미투 사건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내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을 가봤는데 현역 의원 298명 가운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장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비된 앞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교육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본회의 일정도 없던 날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잠깐 들렀다 간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은 단 3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졌던 지난해에도 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5명인데 그나마 2명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반면 의원이 아닌 국회 일반 직원들은 교육 참여 여부가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참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랑 여자 국회의원을 하고 유세 나가서 우리 어떤 의원 예쁘죠? 그런 걸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국회 여성 보좌진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의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문제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 25%에서 현재 30.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성 보좌진들은 여전히 낮은 수치인데다 남녀 차별 등 사라져야 할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과일이나 커피 심부름은 여전히 여성 보좌진의 몫입니다. 황당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또 여자가 더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니 과일을 깎는다던가 차를 내가 한다거나 하는 손님 응대에서 여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커피는 뭐 여기서가 대접을 해야 된다 편향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기 4년 가운데 보좌진이 장기간 휴가를 떠나면 업무 공백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원실을 나가라고 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가달라라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보내놓고선 외부적으로 직급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그냥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마자 2주 정도 후에 바로 출근을 하라라고 강요를 당하는 경우. 대놓고 남성 보좌진을 뽑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썼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일이 편하지라는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들었고 실은 우리 방은 남자를 뽑는다, 미안하다 이런 경우도. 심지어 의원이나 보좌관의 성희롱 발언에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시정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굳이 문제 제기를 않고 그냥 안에서 삭히는 거죠. 의원의 말 한마디에 해고될 수 있는 직업적 특성 탓이 큽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지키는 곳이 아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서 2달여 만인 지난주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5G 통신망이 깔리는 속도는 훨씬 더딥니다. 잘 안 터지는 5G에 속이 터진다는 가입자들이 많은 이유죠. 문제는 삼성 갤럭시 노트 등 최신형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는 5G 모델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나 제조사야 비싼 상품을 많이 팔수록 이익이니까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값은 비싸고 당장은 잘 터지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사야 할 판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2달째.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아직도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요, 그냥 1분 보면 1분이 끊기고 5G가 그 망에 그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LTE 모드로 전환해서 쓰던 그렇게 하라는 거죠. 5G를 부득불 쓰겠다고 5G 우선 해놓으면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LTE 전용으로 그냥 해놓고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앞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은 5G 전용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최신형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폴드는 모두 5G 모델입니다. 제조사도 이동통신사도 5G 모델만 판매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단말기 가격도 더 높고 이용자들이 더 비싼 요금제를 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5G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도 소비자의 선택폭을 줄인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아직 5G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3년 갤럭시 노트 3가 나올 때도 해외에서는 3G와 LTE 모델을 둘 다 팔면서 국내에서는 LTE 모델만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6.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호텔이 무너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55분쯤 스촨성 이빈시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층 건물은 심하게 기울어졌고 낮은 벽돌 건물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km 떨어진 충칭과 청두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피해를 입은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화통신은 진앙 인근에 위치한 호텔이 붕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의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빈시 일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도 20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진 사전 경보 시스템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발생 1분 전부터 사이렌을 통해 지진이 닥칠 것을 경고했고 텔레비전에서는 경고 문자가 송출됐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이 희생되는 등 중국에서 특히 지진 발생이 잦은 곳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얼마 전 유명 쇼핑몰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나와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참에 식약처가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유명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대장균이 나오거나 광고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한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최근까지 회원수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리는 다이어트 제품과 의약품 136건을 검사했습니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 9개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 4개 제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이, 2개에서는 타르색소가 나왔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로 인기를 끈 제품에는 단백질이 실제 표기된 것보다 적었습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좋다고 알려진 레몬밤 액상차에서도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고질적인 허위 과대 광고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 기능, 지방 분해, 지방세포 억제 기능이 있다고 선전해온 124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인기를 끈 개인이 광고하면서 주목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한 사이트 1,930개도 함께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구치소 안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와서 셀카를 올린 대담한 죄수가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죄수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제도를 악용해서 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수용자 A씨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온 건 지난 4월 8일입니다. 수용자는 구치소에 처음 가자마자 개인 물건을 따로 맡겨야 해서 바깥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을 통로로 삼았습니다. 구치소에 약이 없거나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하면 수용자는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밖에서 의약품을 처방받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씨는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지인과 짜고 약봉투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걸로 파악됩니다. 그 뒤에 의료과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주변을 틈타 전화기를 꺼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바깥 처방은 자주 이뤄집니다. JTBC 취재 결과 처방 단계부터 엄격히 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난해 58,500번 넘게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 등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반입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5,500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처방으로 향정신성 약을 먹은 수용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의약품은 의료과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수용자가 약을 먹었는지 교도관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에서 일하던 수용자 A씨의 간큰 행동으로 관리망은 쉽게 뚫렸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알람 시계부터 맞추고 웬만하면 서서 하고 요즘 은행들은 이렇게 회의합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금융과 방송, 광고업종 등으로 확대되면서 예행 연습이 한창인 겁니다. 전다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오후 2시 안내방송이 나오자 사무실이 조용해집니다. 이 은행이 정한 집중 근무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입니다.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은 물론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한 뒤 퇴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오후 2시가 이제 제일 피곤한 시간이고 졸린 시간인데 이제 2시에 이제 벨이 울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때가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회의실마다 알람 시계를 마련해둔 은행도 있습니다. 이 은행에선 회의를 하기 전 미리 끝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타이머까지 켜둡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 자리 잡고 앉는 대신 간단히 서서 하는 스탠딩 회의도 늘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곳은 금융권을 포함해 방송과 광고, 노선버스 등 21개 업종입니다. 1,057개 기업의 106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노동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업체에선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누스 균에 감염돼 생기는 영아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린 영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성인이 걸리면 급성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어린 아기가 걸리면 섭식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아기가 먹었던 음식 등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사용자가 늘면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이민자는 1,200만여 명으로 거의 멕시코와 중미 출신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프로농구에서 우승한 토론토 랩터스의 환영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NBA 73년 역사상 미국이 아닌 지역의 연고팀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한 걸 축하하는 이 행사에 100만 명 넘게 모였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며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결된 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보는 번뜩였다. 일본이 칠레에 0대4로 진 오늘 일본 언론은 되레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축구가 18살 이강인 선수에게 열광했듯이 일본은 같은 나이에 구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내세웠다지만 일본 축구가 칠레에 4골이나 내주며 완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골문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 기회들. 남미 축구대항전 코파 아메리카에 초청받은 일본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절망 대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18살 축구 소년 구보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대표팀 경기에 선발로 나서 골도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홀로 번뜩였다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전반 칠레 선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서 드리블하고 후반엔 수비진을 헤집은 뒤 때린 슛이 골문 옆구물을 흔들었습니다. 10살에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했고 15살부터 연령별 국가대표로 활약한 구보는 일본 축구의 미래라 불립니다. 발기술이 좋아 공을 쉽게 뺏기지 않는데 때론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드리블도 돋보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어려운 각도에서도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18살 동갑내기에 스페인 유소년 팀 출신, 포지션도 미드필더로 같아 이강인과 곧잘 비교되는데 성인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레알 마드리드 2군 팀과 계약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축구. 우리 축구가 이강인에 환호하듯 일본 축구는 구보의 성장을 응원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배로만 다닐 수 있던 섬에 다리를 놓으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더 좋아해야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불만인 곳이 있습니다. 인천의 무의도 얘긴데요. 사람은 몰리는데 주차할 곳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무의도에 다리가 임시 개통된 건 지난 4월 말. 육지로 가기 불편했던 주민들의 평생 수건이 풀렸습니다. 개통 이후 낚시와 캠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인천 무의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루 차를 900대로 제한하려고 했지만 오늘 최고 2,200대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580대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무의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무의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차선 구분이 없고 길 폭이 좁다 보니 반대편에서 차가 올 때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과 공사 구간마다 정체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로가 좀 좁아요. 차라리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소무의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차를 주차시켜두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차들이 이곳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빙빙 돌면서 주차 공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방문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맨날 싸워요. 주차장부터 파고서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무의도 명소인 한악의 해수욕장 앞. 주차하기 위해 2바퀴를 돌아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도로 옆이나 작은 공터까지 차들이 빼곡합니다. 지금 많죠? 예. 그럼 어디다 대야 되죠? 어디다 대야 돼? 델타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늘어난 건 차량만이 아닙니다. 해변 백사장은 물론 캠핑을 하는 숲속에도 쓰레기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왔어요. 여긴 거 같아요. 관광객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안 돼 있습니다. 난 저게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저거 나도 어떻게 너그래 버린다고 버리고 갖고 있지만 수도 던지고 가니까. 바닷물이 빠지면 무의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실미도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미도 근처의 한 캠핑장 쓰레기를 모아둔 곳입니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쓰레기가 함께 늘어나자 아예 처리를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대 모아둔 상태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아예 녹이 슬어버리거나 색깔이 다 바랜 것으로 볼 때 이곳에 방치된 지 기간이 좀 오래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요. 처음부터 분리수거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서
악취를 풍기고 파리떼가 꼬일 정도로 부패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물입니다. 상수도관이 연결 안 된 무의도엔 지하수를 모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수가 부족해 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받아두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 많은 피서객들이 유입되다 보면은 이게 제일 급수 문제예요. 지금 구청이도 건의도 해봤고 뭐 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소무의도에선 하루 20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있지만 주말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은 오면은 바닷가 나갔다 오면 바로 샤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화장실부터 계속 내려야 되고 사람이 많으면 여기도 그렇게 단수가 돼요. 인천시는 조만간 상수도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020년, 2021년, 22년이나 돼야 상수도가 연결이 될까. 착공 5년 만에 세워진 무의대교에 쏟은 세금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개통 2달 만에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외면하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매차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가 좀 바쁠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목사를 모시는데 두 사람 모두 한기총 소속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죠. 물론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긴 합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에게 물러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쪽도 있고 또 원로 목사들도 매우 큰 우려를 표해서 아마도 오늘이 이 문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양쪽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우선 리포트 하나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 기독교 원로들이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호소문을 냈습니다. 전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즉 한기총 비상대책위도 역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한까지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권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하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즉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기총이 개신교 내에서 대표성을 잃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하며 막말을 이용하는 정치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의 아첨함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정치다 하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전 목사를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불교나 혹은 가톨릭처럼 중앙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뭐 제재할 방법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9명의 개신교 원로가 참여했고 31명이 호소문에 서명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 목사를 더 이상 대표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한마디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조차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측을 동시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 측을 대변하는 쪽 윤덕남 한기총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기총 내부에서 쇄신운동을 벌이고 있는 쪽입니다. 한기총 비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인기 목사는 사정상 화상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기 목사의 모습은 화면상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전 목사 측의 윤덕남 사무총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를 하려면 개인으로 나서라. 그러니까 목사나 한기총 타이틀을 내걸지 말라는 그 요구가 오늘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연동남 목사입니다. 예. 사실 그 원로 목사님들이 오늘 기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는 현 정부도 촛불 시위를 통해서 생겨진 정부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도 약 90%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 대표회장께서 좀 강성이긴 하지만은 행동으로 나서서 기독교의 신앙의 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하고 교회하고 지금 동등하게 놓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인기 목사께서 이 전광훈 목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예. 전광훈 목사가 그 한기총 대표장으로 출마할 때 분명히 본인은 교계 언론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 교계 언론들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광훈 목사의 전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 정치적인 그 활동이 두드렀어요. 그래서 이 극우 파시스트 같은 그런 행동을 염려해서 예. 한기총을 기독당하고 절대 연기시키지 말라. 근데 전광훈 목사는 그걸 약속을 했는데 예. 한기총 대표장이 되고 나서 바로 기독당을 창당했고 그 기독당 그 산하 기관으로 한기총을 이용해서 예. 즉시 253개 지역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한기총 그 위원장이나 한기총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그 선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예.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것은 교회 연합 사역적인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 한기총 대표장에 출마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저희가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예. 만약에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은 이거는 한기총은 한국 교회에서 그나마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연합 단체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윤덕남 목사님, 253개 지역에 뭐 이제 지역 단체를 만든다. 이게 결국 이제 선거구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 기독당하고는 관련 없이 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53개 지역이 대한민국 선거구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253개 지역에 그 각 지역 연합회를 만든 이유는 현재 각 국회의원들이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한국 교계가 바라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들을 예. 출마하기 전에는 대답을 하고 당선이 되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나서서 예를 든다면 동성애 반대라든지 예.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분들에게 사전에 출마하기 전에 약속을 받고 그분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한국 교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한국 교계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253개 지역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요. 그게 우리 한기총의 무슨 기독자유당의 253개 지역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기독당하고 상관없이 가기로 했다가 MOU까지 맺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저희 그 한기총은 사실상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 어느 당하고도 맺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한기총의 대표회장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처럼 이렇게 강성을 가진 분이 이제 대표회장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이 일이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목사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출마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는 국회의원커녕 정치에는 1도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주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예.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앞장선 것이라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90% 이상이 보수라고 말씀하셨고 뭐 주장이죠 물론. 그러나 물론 교계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기 목사께서 반론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의 모든 전행이 본인의 어떤 정치 이념에 관해서는 비판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기충이라는 단체는 한국교회연합사역을 위한 단체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기독교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 모든 부분은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이 되고 나서 행하는 모든 그 집회나 행사들이 거의가 다 정치적인 행사였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인위적으로 사실 강요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인 부분은 아마 한기총에 있는 대부분 임원이나 회원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어떤 면에서 강압적이었다는 주장이십니까? 일단은 정광훈 목사는 지금 4개월 동안에 그 임원회를 10번 열었지만은 거의 8번은 불법적인 임원회입니다. 예. 그것은 원래 임원회 사전에 7일 전에 공지를 보내야 되는데 긴급 임원회를 8번 열었습니다. 그 긴급 임원회를 통해서 거의가 다 정광훈 목사의 어떤 정치적인 행사가 관련돼 있고 그 모든 후원적인 거라든가 자금적인 것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분배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 봤을 때 예. 이분은 도저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본인이 정치활동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본인이 하는 정치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우리 비대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목사님. 그 전광훈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종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과 별개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기총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한기총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김인기 목사님과 일부 좀 비대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난번 임원회 때도 한 사람만 그 정광훈 목사님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임원회 회의에서 한 사람만 반대했다가 나중에도 그 한 사람도 이해가 돼서 같이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기총은 알겠습니다. 자, 윤 목사님, 한기총은 뭐 지금 주장하신 대로 한 몸으로 간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비대위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근데 한기총 바깥에 교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뭐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밖에서 인터뷰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그 90% 이상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까지는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정광훈 목사가 대표장이 되면서 그 표현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내심 걱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한국 교회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목사님. 한국 개신교의 90% 이상이 보수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행위를 봤을 때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 행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든다면 각 교단별 성향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단이라는 건 한기총 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개신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총 내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현재 70개 교단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기총 내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지금 비대위의 상황을 보면 한기총도 한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바깥에서의 우려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 약 90%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기총 내부에서요? 예, 한기총 내부의 90%는 예.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임원회를 거쳐서 예. 정광훈 대표회장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인기 목사님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정광훈 목사의 진정성이나 순수성을 느낄 수 없다는 건요. 예.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의 그 행보를 반대한 사람이 김인기 목사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하나 제가 예를 들면은요. 예. 정광훈 목사는 한국 교계의 90%가 목회자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얘기했고요. 항상 얘기할 때 1200만 성도 그리고 50만 목회자 30만 장로가 마치 자신을 추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 시위하는 그 행사에 과연 얼마나 거기 참석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과장되고 허황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달 안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만일에 안 물러나면? 안 물러나면은 지금 우리 그 윤동남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김인기 목사만이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정치 행보를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비대위에 오늘 8분이 사실 왔습니다. 예. 앞에서는 뭐로 5분이 섰지만은 다 교단장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한기총을 사랑하는 그 기도하는 모임이라 해가지고 그분도 지금 탄핵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6월 안에 정광훈 목사가 사퇴하지 않을 시 7월 초에 한기총은 그 법인으로서 정관위에서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예. 그러므로 3분의 1 회원이면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300명 정도가 총대라면은 100명 정도면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재신임이나 탄핵을 해서 반드시 정광훈 목사를 사퇴를 시키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탄핵을 시킬 겁니다. 예, 윤 목사님 짤막하게 답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이달 말까지 안 물러나실 거죠? 전 목사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인기 목사님 외에 몇 분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다 그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그 임원회를 거쳐서 옮기는 대표장의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 탄핵을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광훈 목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한기총의 임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두 사람의 토론 아닌 토론을 잠깐 좀 들었습니다. 윤동남 목사와 김인기 목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임시완 씨가 이틀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군 시절 휴가를 과도하게 받았다는 보도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특혜다 아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군 복무의 형평성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시완 씨 휴가가 120일을 넘었죠? 그렇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에 전역했습니다. 그때까지 총 123일을 휴가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 평균 전역한 사람의 휴가 일수는 59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는 이 이유로 특혜 의혹, 특혜 논란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또 국방부도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다. 123일 중에서 기본적인 휴가는 33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휴가는 25일. 특히
임 씨는 조교였습니다. 조교는 신병교육 기간이 끝나면 휴가가 생깁니다. 26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9일은 포상휴가, 위로휴가였습니다. 모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123일이라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연예인이라서 받은 혜택은 아예 없습니까? 물론 연예인이어서 군이나 국가 행사에 차출된 경우는 있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등입니다. 다만 육군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들 행사에 참여한 다른 사병들도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연예 사병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초 훈련만 받고 대개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일종의 특혜여서 근데 폐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특혜 논란 끝에 2013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연예인 출신 사병들이 행사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특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한선교 효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효과요? 오늘 사진 한 장 볼 텐데요.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마치 카페 같은 모습인데요. 네, 카페 같군요. 예, 조명을 새로 설치했고 또 긴 탁자도 준비가 됐습니다. 예. 한쪽에는 냉장고까지 있고요.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커피가 있고 예. 지금 가운데 보이는 건 제빙기,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제빙기까지 있습니다. 예. 오전에 간담회가 열렸는데 기자들이 앞서 본 긴 탁자에 편하게 앉아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간담회 내용을 중간을 잠깐 보면 유승민 의원도 나왔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저 탁자를 이용해서 저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야당 출입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을 같이 출입하는 JTBC 기자인데요. 바른미래당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더 자주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카페처럼 해놨다고 더 자주 가요? 아무래도 환경이 좋으면 자주 찾게 되는 것이 기자들도 인지상정이어서 그러다 보면 기사거리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가요? 예, 충분히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효과가 한국당의 한선교 전 사무총장이 바닥 브리핑을 하던 한국당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브리핑을 할 때 걸레질을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다른 당에서 우리는 걸레질을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오카페로 이름 짓고 원내대표실을 개편했습니다. 오는 오신환 의원이? 그냥 감탄사 온데 오신환 대표로서는 충분히 오신환의 오를 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저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인데 민주당 출입기자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예. 하여간 뭐 정치인들은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것을 좀 중시한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자주 찾아갈 것 같긴 합니다. 기왕이면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저게 낫겠죠. 근데 바닥에 앉아 있는 거는 진작에 좀 없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요 인물의 얘기는 들어야 돼서 기자들은 바로 앞에 바닥에 앉아 있었던 건데요. 저쪽에는 긴 탁자에 음료수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좀 선호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뭐 오늘 본의 아니게 너무 선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당내 내분 기사가 많았지만 기자들이 자주 찾다 보면 당의 입장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도 잠깐 보면 이른바 걸레질 논란 이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착석 백브리핑을 하겠다 해서 원내대표실로 기자들을 불러서 저렇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선교 효과를 불러온 정작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이제 바닥 브리핑 때 모습인데요.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기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선교 효과로 다른 당 출입 기자들만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뭐 저 당도 곧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추경호와 추경불호로 잡았습니다. 추경호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여야의 큰 쟁점 중에 하나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인데요. 오늘 추경호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추경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 걸고 추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만 제 애칭을 앞으로 추경호가 아니고 추경불호로 불러주십시오. 아, 추경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애칭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예.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가로 바꾸는 예산이란 뜻인데 예. 물론 추경호 의원과 한자는 다릅니다. 잠깐 비교해서 보면 추경호 의원이 추경호일 때는 좋을 호자로 해서 추경이 좋다인데 예. 나쁘다는 아니 불자를 가운데 넣어서 추경이 싫다라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예. 추 의원은 추경을 하지 않아도 현재 국가 본예산 내에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 뭐 반전이 있지 않나요, 혹시? 예, 반전이 있는데요. 예. 앞서도 애칭이 지금까지는 추경호라고 했는데요. 예. 과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는 추경호 의원은 추경호, 즉 추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예. 2016년 8월 30일 날 모습인데요. 맨 왼쪽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맨 왼쪽에 추경호 의원이 있는데 이 기자회견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한국당이 여당일 때였고요.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데 제가 당시 동료에게 물어보니까 1차관 때도 추경을 너무 좋아해서 추경호라는 얘기가 당시 기획재정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보통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되니까 자꾸 재정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2차관은 나라 살림을 맡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좀 아껴 쓰자는 입장인데 당시 추경호 1차관은 이름을 이용해서 1차관의 당위성을 추경의 당위성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1차관과 2차관의 입장이 다른데 제가 전직 2차관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추경을 놓고만 보면 여든 야든 여당은 늘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야당은 늘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입장에 따라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글자를 넣어서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드라마는 드라마다로 예. 잡았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얘기합니까? 예, JTBC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많이 나오네요. 예. 자사 PR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물음표를 살짝 넣어서 예, 알았습니다. 국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드라마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잠깐 그 드라마 속의 한 대사를 뽑아요? 잠깐 아까도 보도록 봤는데 다른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구성상 필요한 대사라서 알았습니다. 중심엔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 있긴 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있다고는 다들 느끼지만 실생활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국회 보좌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면 국회 보좌진이 의원의 아침밥 차리기? 아침밥 차리기, 집에 택배 수령은 기본이고 속옷 챙기기 등을 한다. 일일이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론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침밥을 해줘요? 제가 누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실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직원 인증된 직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저 보좌진의 얘기로는 주장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이해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댓글 중에 보면 뭐 택배 받아주는 건 그렇다 쳐도 아침밥 차려달라는 건 너무했다라는 보좌진의 댓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침밥 차리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드라마 속 보좌관, 현실 속 보좌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좌진들의 반응을 좀 쭉 들어보니까 일단 그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회의실 분위기, 의원실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국감장 모습에서 뭐 공무원들이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약간 사실과 다른 점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에 나온 장면 중에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주인공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직접 압박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압박하고 그러자 의원이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겠죠. 예,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협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또 모 중진 의원이 여성 초선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예. 너무 다큐멘터리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역 초선 여성 비례의원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정 의원이 있고요. 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등이 있는데 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 마지막 순서입니까? 뭘 정정하는? 예, 어제 비하인드에서 냉면집은 알고 있다를 다루면서 해당 냉면집에 조국 수석이 과거에 했던 사인이 있다. 지금 좌측에 보면 제가 힐끗 보고 조국 수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국자 하나만 있는데요? 예. 쭉 다른 서명들을 보다가 했는데 냉면집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손숙. 아, 그렇군요. 예. 사인이었습니다. 예.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보가 들어온 모양이죠? 예, 제보가 들어서 냉면집에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국 수석은 냉면집 관계자가 알기로는 온 적이 없다고. 아, 저 집에는? 예. 하여간 그 매의 눈으로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합시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을 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40mm, 강원 영동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는 20mm의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남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